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현지 제작사들이 한국 예능 포맷을 두고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 해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이른바 한한령이라 불리던 시기였죠. 당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 유통은 막혔는데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대 구성도 낯설지 않고 노래와 안무의 흐름도 익숙합니다. 외신들은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역설적으로 그 영향력을 더 확산시켰다고 분석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차단은 모방을 낳았고 모방은 다시 원본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몇몇 프로그램 형식이 닮았다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과 달리 훨씬 깊은 의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문화교류 차단이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제 방식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참나, 이게 어떻게 보면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랑 비슷합니다. 문 닫아둔다고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반찬까지 김치 맛이 배어버립니다. 해당 분석이 나간 직후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드라마 한 편당 판권료가 평균 약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예능 포맷 판매는 건당 약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였다는 분석이 당시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한국 제작사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 사라진 겁니다. 시장 손님이 확 줄어든 느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국 제작사들도 타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한국에서 검증된 포맷을 정식으로 사서 중국 시청자 입맛에 맞게 바꾸면 됐거든요. 시행착오가 적으니까 제작비도 덜 들고 실패 확률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히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업계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독창적인 걸 만들 건가?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만들 건가? 외국 시장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형식이라면 중국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약 30여 개 중 상당수가 한국 예능과 구성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대 카메라 동선, 심사 방식, 투표 시스템까지 닮아 있었거든요. 이건 특정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일본도 서구 음악 차트를 막으려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일본 가수들이 서구 스타일을 자국식으로 변형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 일본 대중음악의 독특한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정말로 막고 싶었다면 왜 비슷한 형식이 계속 나왔을까요? 당시 현장에서는 제작사들끼리 조용히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국 포맷이 검증됐으니 그걸 참고하자.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이미 2010년대 초중반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특정한 연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빠른 편집, 자막 활용, 출연자 간 케미를 강조하는 방식 같은 거죠. 한번 익숙해진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된장찌개 먹다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스프로 바꾸라고 하면 입에 안 맞는 것처럼요.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 Z세대의 약 60% 이상이 한국 스타일, 예능 포맷을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미 특정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시청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하겠습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실패하면 제작비만 날리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제작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독창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증된 형식을 따라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형식을 따라하다 보니 원본과 비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청자들은 원조가 뭐였지? 라고 찾아보게 되고 결국 차단됐던 한국 콘텐츠를 불법 경로로라도 다시 찾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찾아봅니다. VPN이라는 거 깔면 막힌 사이트도 들어간대요. 저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은 막는다고 안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국제문화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동시에 이 현상은 단순히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화 질서 전반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프랑스는 자국 라디오에서 프랑스어 노래를 일정 비율 이상 틀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영어권 음악이 프랑스 문화를 잠식한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가수들의 방송 노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는 인터넷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미국, 영국 음악을 더 많이 찾아 들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한 셈이죠. 캐나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TV와 라디오에서 캐나다산 콘텐츠 비율을 의무화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캐나다 제작물이 늘었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은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몰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문화경제학 교수는 2020년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물리적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결국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화는 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한편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작 시스템이 계속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 제작비는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50%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 게 아니라 작가, 연출, 편집 기술이 함께 성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이 막혔을 때 한국 제작사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섰고 실제로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멕시코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말로 된 드라마를 자막 보면서 본다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문화 차단의 역설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단하면 공식은 사라져도 비공식은 남습니다. VPN, 불법 스트리밍, SNS 공유 같은 다른 경로가 생기죠. 둘째, 비슷한 형식이 계속 나오면 사람들은 원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히려 원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막힌 시장 대신 다른 시장으로 가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문화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차단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국 업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한 형식의 중국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 스타일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확산됐. 둘째, 시청자 취향은 통제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Z세대의 60% 이상이 여전히 한국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국제 문화 질서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경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문화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콘텐츠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문화는 통제로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고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납니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세대는 금지하면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탄한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키운 꼴이 됐습니다. 결국 최근 중국에서 한국 스타일 프로그램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은 일시적 모방이 아니라 변화된 문화 질서를 반영한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제작 역량과 글로벌 확산력,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국경 안에 가둘 수 없고 사람들의 선택은 정책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으려 했던 문화가 돌아오는 이 장면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통제가 만든 역설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K-컨텐츠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본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